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던 노트북이 입고가 됐습니다. 원래는 2월 달쯤에 입고가 돼야 되는데 AMD에서 CPU 공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은 늦게 출시된 모델이고요. AMD 6000번대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RTX 3060이 장착된 올해 제일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한 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제품 정확한 모델과 사양부터 확인을 하고 오시죠. ROG 스트릭스 G17 라인업의 신제품 G713RM BR1691입니다. CPU는 TSMC의 6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AMD 라이젠 7 2800H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GP는 ROG 부스트의 터보 모드 시 140W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최신형인 DDR5를 사용하고 16기가 1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 슬롯이 1개 있어서 32기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W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7.3인치의 색지연율은 PCI-P3 100%인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240Hz의 주사율로 현존 17.3인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신제품인 만큼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후면 USB-C 포트는 디스플레이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2.8kg으로 휴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에서 런칭되는 ROG 제품들은 무상 서비스 2년을 지원하죠. 이 제품도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되는 제품이고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99만 9천원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박스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 상판에 ROG 로고의 LED 라이팅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개인에 따라 취향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한 모습이 조금 더 예쁘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외관상의 큰 특징이 바로 키보드인데요. 퍼키 옵션이 적용되어 있죠. 퍼키 옵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반 옵션인 포존 RGB에 비해서 키보드의 스트로크 감도가 조금 더 우수하고 아모리 크리에이터 내에서 아우라 크리에이터로 들어가면 각 키의 색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적용된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경우도 상당히 패널 스펙이 좋아졌습니다. 페이퍼 스펙상으로는 밝기 300니트의 DCI-P3 100%의 색지연율을 가지고 있고 WQHD 해상도의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고해상도 고주사율의 패널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평균 밝기는 336.6리터로 스펙보다는 더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 색지연율은 sRGB 100%, NTSC 85%, 어도비 RGB 87%, DCI-P3 99%로 측정이 되었고요. 지금 국내 유통이 되고 있는 17.3인치 제품에서는 OLED 제품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아래쪽은 외부의 공기가 흡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내부의 팬이 위치하는 쪽에 에어홀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내부에 있는 히트 파이프나 쿨링 시스템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영상에서 보이는 이쪽 부분이 GPU, 바로 그래픽카드인데요. 메인보드에 있는 VRAM에도 히트싱크가 추가되어 있어서 발열 해소에 상당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이는 메모리 슬롯에는 DDR5 16기가 1개가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추가 슬롯이 있어서 추후에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SSD 역시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1개 여분 슬롯이 있고 추가 슬롯 역시 PCI Express 4.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노트북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전 제품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CPU와 GPU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히트싱크랑 발열 제어 설계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외관은 자세하게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성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CPU는 TSMC 6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AMD 라이젠 5세대 6000번대 CPU가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도 DDR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3060인데 TGP가 140W로 올라가 있고 이번에 ASUS의 시그니처인 먹스위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로 놓고 시네벤치 R23이랑 파이어 스트라이커로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발열이랑 소음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445점, 멀티코어 13064점을 기록했고, 터보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471점, 멀티코어 13426점으로 약간 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열과 소음을 살펴보면 성능 모드에서는 온도가 93도에서 95도를 기록했고요. CPU 팬은 최대 3600rpm, GPU 팬은 최대 3900rpm을 보이면서 소음은 최대 45dB를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최대 온도가 85에서 88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었는데요. 반대로 CPU 팬은 5700rpm, GPU 팬은 6000rpm으로 구동을 하면서 최대 57dB로 소음은 조금 더 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터보 모드에서는 팬이 조금 더 빠르게 돌면서 소음은 있지만 온도가 더 잘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에서는 먹스 위치를 켜고 논 옵티머스 상태로 측정을 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스 코어 21837점, 피지컬 스코어 25784점, 컴바인 스코어 1581점, 토탈 스코어 2155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2041점, 피지컬 스코어 25175점, 컴바인 스코어 11305점, 토탈 스코어 2473점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온도와 소음은 시네벤치와 동일하게 터보 모드에서 온도가 더 잘 잡히지만 소음은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CPU를 보면 이전 세대에 비해서 드라마틱한 성능의 변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 5% 정도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세대의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그래픽 쪽이라고 보는 게 맞죠. TGP가 140W로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이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먹스 위치가 적용되면서 논옵티머스 기능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패널이 이제 240Hz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3인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패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패널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 제품에서 가장 크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DDR5 메모리가 적용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급 제품에 DDR4가 적용된 제품들보다는 DDR5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성능 향상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게 성능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영상 편집에 대한 성능을 좀 테스트를 해봐달라,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높은 사양의 제품이다 보니까 영상 편집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요청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중에 높은 화질인 4K 프로레스로 8분 정도로 촬영을 하면, 제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한 47기가 정도 수준의 파일이 돼요. 굉장히 큰 파일인데, 그거를 BGM을 추가로 깔고 간단히 몇 가지 효과를 주고 자르고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편집을 했고요. 4K 프로레스 화질이면 상당히 고화질 영상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를 두세 개를 올려서 효과를 주고 해도 전혀 끊긴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고, 편집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본을 1분 30초짜리로 만들었을 때 인코딩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55초 60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렇게 편집을 했을 때 작업의 강도는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강도에서도 편집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 인코딩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됐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15분짜리 4K 프로레스로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15분짜리 영상을 인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10분 이내에 끝이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PD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00W PD 충전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제품은 240W를 기본 충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00W면은 살짝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네벤치를 구동했을 때 멀티코어 점수는 1557점으로 240W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의 80% 정도의 성능을 기록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봤을 때는 그래픽 스코어는 21902점, 피직스 스코어 23363점, 컴바인 스코어 1689점, 전체 점수 19992점으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배터리가 95%로 줄어 있습니다. 100% 상태에서 대략 20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배터리의 전력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게임 구동 시에는 PD 충전기를 사용하면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터리도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랑 뭐 성능을 놓고 봤을 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CPU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확 이렇게 성능이 좀 좋아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발열 제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영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에서 가장 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부분은 사실 그래픽 쪽이죠. 먹 스위치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스트릭스 G17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7.3인치고 그중에서도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휴대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절대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휴대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5.6인치짜리 제품을,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혹시나 다른 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항상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이 출시를 했습니다. 제피러스 M16 GU603ZM입니다. 얼마 전에 제품의 사전 리뷰를 하면서 이 제품의 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노트북의 성능을 위주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제품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사전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제품의 상세 스펙부터 확인을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되는 ROG 제피러스 M16 GU603ZM B12935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입니다. 14개 코어에 20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i9 129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GP는 120W로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4800MHz의 DDR5가 적용이 되고 온보드 방식의 8GB 플러스 8기가 1개로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DDR4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6대 10비율의 WPXGA 해상도를 가진 16인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이고 색지연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165Hz 주사율에 최대 밝기 500니트로 기존 패널과 동일한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시가 적용되어 있고 인텔 CPU로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1.9kg으로 동급 사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죠. 고사양 제품인 만큼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24만 9천원입니다. 제품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CPU도 바뀌었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세대 제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냥 보면은 구분을 하기가 힘들 정도 수준으로 동일한데 실제로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 제품에서 워낙에 좋은 패널을 썼었기 때문에 그 패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6대 10비율의 16인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해상도는 2560에 1600의 2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평균 밝기는 496.4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이고 밝기도 균일합니다. 모니터의 색지연율은 실제 측정을 해봤을 때 DCI-P3 100%, sRGB 100%, NTSC 88%, 어도비 RGB 100%로 이전 세대의 제품과 같이 상당히 고급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6대 10비율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편집하기 좋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품의 이전 세대 제품을 리뷰할 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관련된 부분은 위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전 세대 제품과 그냥 보면 구분하기 힘들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보드의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히트싱크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모양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기에 따라서 메모리, SSD, 무선 랜카드 등의 제품은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메모리는 삼성 DDR5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선 랜 카드는 인텔 제품이고요. SSD는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마이크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SD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읽기 쓰기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제품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성능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CPU 같은 경우에도 인텔 12세대 i9 CPU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RTX 3060인데 TGP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상당히 좀 올라갔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리고 발열 제어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실제로 성능을 또 잘 뽑아내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걸 알아보기 이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웍스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2022년도 신모델부터 게이밍에 적용이 된 그래픽카드를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웍스위치의 사용은 윈도우 설치 후에 아모리 크레이트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이는 시스템 구성에서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웍스위치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MS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으면 엔비디아 옵티머스 상태입니다. CPU의 내장 그래픽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상태인 거죠. 웍스위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노트북이 꺼졌다 켜지면서 여기 아래쪽에 MS 하이브리드 모드가 꺼지고 웍스위치 아래쪽에 디스크레이트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항시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상태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 옵티머스 상태가 된 겁니다. 엔비디아 제어판도 비교를 해보시면 MS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이렇게 제한된 설정으로 설정을 건드릴 게 별로 없는데 웍스위치를 켜면 엔비디아 제어판의 설정은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 많아지면 사실 또 그만큼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CPU랑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PU 테스트랑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했으니까 쭉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CPU 성능 테스트부터 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구동했고요. 아모리 크레이트 기준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 두 개의 모드로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 소음, 그리고 점수를 체크했습니다. 먼저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889점, 멀티코어 1259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최고 온도 87도, 평균 구동 온도는 74도를 기록했고요. 팬의 소음은 최고 4700rpm에서 52dB, 평균 2400에서 2800rpm 사이에서 36에서 40dB로 생각보다는 많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 구동을 해보면 싱글코어 1891점, 멀티코어 18287점으로 지금까지 노트북에서 보기 힘든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최고 온도 95도를 기록했고요. 특이한 것은 스로틀링 없이 P코어의 모든 코어가 4.0기가로 끝까지 구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팬 소음은 최고 6400rpm에서 62.6dB로 소음은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터보 모드 시에는 거의 강제로 풀RPM으로 팬이 돌기 때문에 조금은 소음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능 모드와 터보 모드에서 쿨링 팬의 설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최고 4700rpm에서 최저는 팬이 작동을 하지 않는 0rpm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터보 모드에서는 최고 6400rpm에서 최저 2800rpm으로 팬의 멈춤이 없이 항상 구동이 되고 있다는 설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커를 구동을 해봤을 때 성능 모드에서는 피직스 스코어 26287점, 그래픽 스코어 18169점, 컴바인 스코어 8737점, 전체 점수 17114점을 기록했고 이때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최고 온도 76도, 평균 온도는 71도를 기록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피직스 스코어가 3571점, 그래픽 스코어가 21050점, 컴바인 스코어 1362점, 전체 점수 19925점을 기록했고 이때의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고 온도가 71도, 평균 온도는 67도로 기록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팬의 회전 속도가 더 높으니까 온도가 조금 더 잘 잡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팬 소음과 온도는 시네벤치의 테스트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능 위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능 향상의 폭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성능 향상의 폭에 비해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리 크레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면 이제 실제로 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이제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가 12,000점 중반 정도 수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는 이전 세대의 i9을 터보 모드로 놓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뽑아내는 점수와 거의 비슷한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만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굳이 터보 모드로 가지 않고 성능 모드로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맛볼 수 있고, 이제 그런데 팬 소음은 적고 이러면은 사용할 때 만족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보 모드로 놓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뭐 좀 높은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되는 뭐 인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팬 소음을 내가 조금 감수해야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조용해졌고, 이제 일반적인 그냥 사용 시에 많이 조용해졌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게 높은 퍼포먼스를 내도 조용해졌다는 거는 사용상 만족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 제품 말고라도 이제 렘브란트 CPU가 장착된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고, 다른 브랜드 제품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출시되는 게이밍 제품 중에서 가장 리뷰 요청이 많았던 게 바로 스카 G733ZM 제품인데요.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별로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ROG의 메인스트림급인 스트릭스 시리즈의 인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세대 엘더레이크의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ROG 스트릭스 스카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17인치 제품인 G733ZM B12735KD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상세 스펙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ROG 스트릭스 스카 G733ZM B12735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로 6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로 총 14개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i7 12700H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요. 최대 TGP는 터보 모드 시 140W입니다. 메모리는 최신 DDR5 16GB 1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어서 32GB로 확장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7.3인치 W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색재 연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하고 주사율 240Hz로 17.3인치 게이밍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내는 최신형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인텔 CPU를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2.9kg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런칭하는 ROG 제품은 무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년이 지원되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제품 역시 무상 서비스 2년을 지원하고요.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149,000원입니다.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도 DDR5에 RTX 3060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GP 140W의 먹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고 모니터 스펙도 상당히 높은 제품이죠. 메인스트림급 제품에서 약간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ASUS ROG 제품들을 보셨던 분들은 네이밍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ROG 스카 제품과 ROG 스트릭스 제품이 별도의 라인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ROG 스트릭스 G라고 하면은 AMD CPU를 장착한 제품이고 ROG 스트릭스 스카라고 하면은 인텔 CPU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그렇게 동급 라인업에서 네이밍을 조금 다르게 해서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그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외관은 G713RM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색상이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깝게 되어 있고 모니터 상판의 프린팅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WASD까지 블랙으로 되어 있는 퍼키 옵션이고요. 백라이트는 포존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LED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디 오른쪽은 반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품 내부가 보이는 재질로 되어 있고 모니터 하단부에는 베젤 글로우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상단에 아머 캡을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 외에 두 가지 색상이 더 있어서 사용자 취향에 맞게 바꿔서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아래쪽은 공기 흡입이 원활하도록 내부 팬이 위치하는 쪽에 에어홀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홀이 보이는 바로 안쪽에 쿨링팬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트파이프의 구성이나 쿨링 시스템은 이전 세대 제품들이 워낙 평가가 좋았었죠. 2022년도 버전은 V램에도 히트싱크가 추가되어서 발열해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이는 메모리 슬롯에는 DDR5 16기가 1개가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추가 슬롯이 있어서 추후에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SSD 역시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1개 여분 슬롯이 있고 추가 슬롯도 PCI Express 4.0을 지원합니다. 모니터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패널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퍼 스펙으로는 밝기 300니트의 DCI-P3 100%의 색지연율을 가지고 있고 WQHD 해상도에 240Hz를 지원하는 고해상도 고주사열의 패널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평균 밝기는 331.4니트로 스펙보다는 약간 더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색지연율은 sRGB 100%, NTSC 85%, Adobe RGB 87%, DCI-P3 99%로 측정이 되었고요. AMD CPU로 사용하는 스트릭스 G713 RMDR169ED와 동일한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부분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돌리는 시네벤치, 그 다음에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구동을 해봤고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CPU의 실제 성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블렌더와 비교를 해서 테스트도 같이 했습니다. 이전 제품들과 같이 비교를 해봤으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는 먹 스위치를 켜고 논 옵티머스 상태로 측정을 했고요.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2096점, 피직스 스코어 28916점, 컴바인 스코어 1348점, 토탈 스코어 2494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2651점, 피직스 스코어 28351점, 컴바인 스코어 11205점, 토탈 스코어 21129점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이때 각각 모드에서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 CPU 온도를 살펴보면 CPU 테스트 구간인 피직스에서 온도가 최고 94도를 찍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72도 정도를 보였고 GPU 온도는 평균적으로 81도에서 84도로 꾸준히 작동을 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쿨링팬이 더 빠르게 작동을 하니까 온도가 조금은 더 낮습니다. CPU의 최고 온도는 84도, 평균 온도는 66도로 작동을 했고요. GPU는 최고 79.2도, 평균 온도 74에서 76도 사이로 조금은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시네벤치 결과는 이전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의 다른 제품들의 경우는 이전 리뷰의 결과를 표시했고요. 위쪽이 성능 모드, 아래쪽이 터보 모드에서 점수입니다. 이 제품의 점수는 성능 모드에서 멀티코어 14980점, 터보 모드에서 멀티코어 17822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소음을 살펴보면 성능 모드에서는 최대 39.2dB로 지금까지 측정한 게이밍 제품 중에서는 성능 모드 기준으로는 가장 조용했습니다. CPU팬과 GPU팬은 둘 다 3000rpm으로 작동을 했었고요. 터보 모드는 성능이 잘 나오는 만큼 소음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최고 58dB를 기록하면서 CPU팬은 최대 5900rpm, GPU팬은 6300rpm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렌더 테스트 결과도 한번 보시죠. 가벼운 테스트인 시크릿 디어에서는 성능 모드에 368초 95, 터보 모드에서는 315초 78로 동급 사양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장시간 돌아가는 시노사우롭트릭스 프라임에서는 성능 모드에서 788초 85, 터보 모드에서 636초 53으로 터보 모드 시에서는 동급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성능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i9 CPU를 가지고 있는 제피러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고 성능도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슬림형이고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3인치에 무게도 2.9kg이고 약간은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거의 그냥 이제 시즈 모드라고 하죠. 거치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목적,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하게 CPU만 놓고 그리고 뭐 성능만 놓고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시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트릭스 G AMD CPU가 들어간 제품이죠. 스트릭스 G 713RM이랑 이 제품이랑을 좀 비교를 해서 어떤 거를 사야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뭐 온도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보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를 좀 하니까 영상이 조금 이제 만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두 제품 이제 스트릭스 G713RM과 스카 G733ZM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포지션이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사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고민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비교 리뷰입니다. 인텔 CPU를 가지고 있는 ROG 스트릭스 스카 G733ZM과 AMD CPU를 가지고 있는 ROG 스트릭스 G17 G713RM의 비교인데요. 실제로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봐도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 사이즈도 똑같고 포트 구성도 그냥 외관 겉보기로만 봤을 때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인데, 가장 큰 차이가 인텔 12세대 CPU를 쓰는 것과 AMD 램브란트 CPU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둘을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같기 때문에 거의 뭐 외관은 동일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비슷한데 그 각각 요소의 배색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비슷해요. 외관의 포트도 거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측면 USB 포트 같은 경우에도 타입과 버전이 동일하고요. 뒷면을 봐도 전원잭, 유선 인터넷, HDMI 포트, 그리고 USB Type-C 포트 두 개로 겉보기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죠. 인텔 CPU를 사용하는 G733ZM의 경우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AMD CPU를 사용하는 G713RM의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썬더볼트 4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급의 확장 포트이죠. 디스플레이 단자 출력을 지원하고 PD 충전과 데이터 전송, 그리고 eGPU를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 4 전용 독을 사용해서 포트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713RM의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거의 뒤지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1.4 버전을 지원하고 PD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썬더볼트는 아니기 때문에 eGPU를 지원하지는 않고 썬더볼트 전용 독을 사용했을 때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한 비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다, 뭐 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U 이외의 나머지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죠. 모니터도 실제로 똑같은 스펙의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 DDR5 메모리를 지원하고 SSD의 경우야 뭐 용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TGP 설정까지도 동일하고 먹 스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는 발열과 성능의 차이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발열의 차이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혹시나 내부의 쿨링 구조가 다르지는 않을지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죠. 실제로 CPU와 GPU 쿨러는 각각 부품의 파트 넘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트파이프도 외관을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텔의 경우는 이 부분이 보강이 되어 있죠. CPU와 GPU 사이에 열 전도가 조금 더 잘 되게 해놨는데 사실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나마 G733ZM이 쿨링 구조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진짜로 발열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성능의 비교는 주로 CPU 위주로 진행을 했고 16기가 메모리를 추가해서 32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제일 먼저 시네벤치 R23의 멀티코어 점수랑 이때 온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13RM은 13,716점을 기록했고 G733ZM은 18,042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로만 보면 G733ZM이 상당히 높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때 온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G733ZM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94에서 95도로 구동이 되면서 상당히 발열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G713RM의 경우는 온도 그래프의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죠. 80도에서 81도 사이로 구동이 되면서 인텔 CPU를 사용하는 G733ZM에 비해서 14도 정도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성능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13,220점, 15,088점을 기록했습니다. AMD CPU를 사용하는 G713RM은 성능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 없는데 반해서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는 G733ZM은 성능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온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G713RM은 86도에서 88도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로틀링이 생기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G733ZM은 초반에 95도를 찍고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클럭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 온도가 84도까지 떨어졌다가 테스트 후반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면서 89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구동할 때는 온도에서 오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디어를 돌려봤을 때 6분 7초 62, 6분 5초 43으로 거의 동일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는데 온도의 차이가 사실 좀 큽니다. G713RM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84도로 작동을 하면서 올코어 4.2GHz를 유지하면서 스로틀링이 전혀 없었는데 G733ZM의 경우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95도를 찍게 되면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그래프가 상하로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 성능을 뽑아내지를 못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결과적으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리미어 인코딩 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 바로 앞에 올렸던 G733ZM의 리뷰 영상을 인코딩 해봤습니다. 각 제품에서 동일한 편집 조건으로 그대로 인코딩을 했습니다. 영상은 4K 프로레스 60프레임이고 전체 길이는 9분 40초 정도 길입니다. 인코딩을 했을 때 G713RM은 7분 20초 25가 나왔고 G733ZM은 6분 13초 06이 걸렸습니다. 프리미어 인코딩은 CPU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CPU의 발열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수가 많은 인텔 CPU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품의 전력 소모가 더 많으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전성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제품이 전력 소모가 더 많은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FHD 해상도의 30프레임의 영상을 플레이했고요. 영상을 재생할 때 화면의 밝기는 최대로 놓고 소리는 무음으로 해서 스피커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2시간 40분의 영화를 플레이했고요. G713RM의 경우는 배터리가 100%에서 50%로 정확히 50%를 사용했고 G733ZM은 100%에서 34%로 배터리의 66%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쭉 보셨는데 이게 배터리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인텔 12세대 엘더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빅리틀 구조를 채용을 하면서 코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OS 단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까지 최적화가 되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게 몇몇 가지 전력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배분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최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성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쭉 봤을 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인텔 CPU가 성능은 높지만 발열도 같이 높다. 그 발열 때문에 순간순간 발생하는 스로틀링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게이밍 노트북이야 어차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충전기를 항상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신 OS인 윈도우 11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인텔 제품이 나는 조금 더 끌린다. 뭐 성능이 높기 때문에 발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또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발열이 안정적이고 배터리 소모도 적고 그리고 윈도우 11보다는 윈도우 10이 아직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OS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 조금 더 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 구매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았던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이제는 구매할 때 새 것이 맞는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면 아예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었습니다. 예전보다도 높은 스펙을 가진 노트북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노트북 CPU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이라고 하는 i9-12950HX 같은 경우에는 동급의 데스크탑 CPU랑 견주어도 별로 성능이 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매 단계에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왔고요. 어떤 제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OG 스트릭스 스카 17SE G733CW B12939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중에서 가장 상위 라인업인 H5 버전에서 최고로 높은 CPU인 i9-12950HX로 8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70 Ti 랩탑 버전이고요. 최대 TGP는 터보 모드 시 150W입니다. 메모리는 최신 DDR5 16GB 1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어서 32GB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7.3인치의 W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색지연율은 DCI-P3 100%로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주사율은 240Hz로 17.3인치 게이밍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내는 최신형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인텔 CPU를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합니다. 스펙상의 무게는 2.9kg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런칭하는 ROG 제품은 무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년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제품 역시 무상 서비스 2년을 지원하고요.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319만 9천원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스펙이 상당히 높죠. CPU가 i9-12950HX에 그래픽카드가 RTX 3070 Ti입니다. 이 정도로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크게 궁금한 게 성능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스펙을 가진 제품이 발열 제어나 이런 게 잘 될까? 세 번째, 발열 제어가 잘 된다고 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리뷰를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품 언박싱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의 겉박스는 제품의 상판 모양과 동일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과 비슷한 느낌의 프린팅만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손잡이가 조금 특이합니다. 벨크로 타입으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움, 감성 이런 부분을 추가한 듯한데,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손잡이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박스를 개봉해서 내부를 보면 ROG 박스가 항상 그렇듯이 노트북이 이렇게 리프팅이 되면서 열리죠. 스카 17SE의 감성 아이템이죠. UV 라이트가 노트북 옆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노트북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아래쪽에 박스를 살펴보면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은 오른쪽에는 아무런 옵션이 없습니다. 비어 있고요. 반대쪽은 전원 케이블이랑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어댑터가 상당히 큽니다. 충전기가 좀 많이 크죠. 잠시 옆에 놔두고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속박스를 꺼내면 아래쪽에
아머 캡이 있죠. 그리고 속박스를 열어보면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 키스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키체인처럼 되어 있는 액세서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양이 높은 제품들은 박스 내부에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가끔 노트북에 키스톤이 없다, 불량 아니냐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스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전원 케이블은 다시 제자리 넣어두고 UV 라이트는 뭐 별로 궁금하지는 않죠.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넣어놓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충전기가 좀 많이 크죠. 노트북의 기본적인 사양이 높으니까 전력을 많이 먹어요. 280W 충전기라서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가로가 17.8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8.5cm, 두께가 3.5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충전기 무게만 846g으로 많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제거하면서 느낀 건데요. 바닥면이 일반 스카 모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상판에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UV 라이트를 비춰보면 파랗게 빛이 나면서 보이죠.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게이밍 감성이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내부를 보면 일반 스카 제품이랑 전혀 다른 게 없고 단지 눈에 띄는 것은 이 i9 CPU의 스티커. 사실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힌지 쪽 위쪽에 아머 캡은 이렇게 빠지죠.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판을 열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나사는 길이가 조금씩 다르니까 길이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위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편 맨 아래쪽의 나사는 뒷판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팝업 나사입니다. 열어서 LED 라이트의 케이블까지 제거하고 뒷판을 완전히 열어서 보면 얼핏 봤을 때는 일반 스카 제품과 별반 다를 게 없죠. 근데 많이 달라요. 실제로 배터리랑 스피커 말고는 싹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그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랑 히트파이프가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구성이 상당히 튼실하게 되어 있죠. 제품의 스펙상 무게는 2.9kg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2.827kg으로 스펙보다는 약간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하고 제품을 켜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ROG의 화려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LED로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화려한 키보드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상판에 ROG 로고도 레인보우로 LE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카 17SE의 시그니처죠. UV 프린팅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페이퍼 스펙이 밝기는 300니트, 색지연율은 DCI-P3 100%, W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240Hz를 지원하는 고해상도 고주서열의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평균 밝기는 336.7리터로 스펙보다 살짝 더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 색지연율은 sRGB 100%, NTSC 85%, 어도비 RGB 86%, DCI-P3 99%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제품을 열어보면서 기본적인 구성은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스카 제품과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쿨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스펙의 제품이 이게 쿨러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면 잘 배겨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따라오시죠. 모든 테스트는 먹 스위치를 켜고 논옵티머스 상태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의 점수를 보면 터보 모드에서 싱글코어 1923점, 멀티코어 21739점으로 노트북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코어가 1901점으로 터보 모드랑 비슷했는데 멀티코어의 점수는 16267점으로 조금은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D마크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스트라이크 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8289점, PGQ 스코어 31503점, 컴바인 스코어 13227점, 토탈 스코어 25750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3730점, PGQ 스코어 33221점, 컴바인 스코어 14974점, 토탈 스코어 28090점으로 성능 모드와 비교했을 때 약 8%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터보 모드에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픽 스코어 11741점, CPU 스코어 17059점, 전체 점수 12316점으로 지금까지 노트북에서는 잘 보기 힘들었던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돌려봤을 때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시크릿 기어에서는 성능 모드 기준 366초 92, 터보 모드에서는 246초 44로 터보 모드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조금 더 무거운 시노사우루 트릭스 프라임에서는 성능 모드 593초 34, 터보 모드에서는 483초 65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 성능부터 먼저 쭉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노트북에서 보기 힘들었던 점수를 많이 봤어요. 이게 시네벤치 R23 같은 경우에서 멀티코어가 2만 점이 넘는 점수는 사실 이제 다른 노트북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CPU 성능 하나만큼은 참 엄청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든지 타임스파이 점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기록을 했어요. 뭐 거의 이제 데스크탑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발열과 소음은 어떨지 이제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각각 모드에서 온도를 보면 시네벤치를 구동하는 터보 모드에서는 최대 온도가 95도를 찍고 평균 구동 온도는 87도에서 92도 정도로 조금은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팬의 속도와 소음을 살펴보면 RPM이 좀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CPU 팬이 4600rpm, GPU 팬은 4900rpm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소음은 53.4dB로 성능을 뽑아내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CPU 온도 최고 84도를 찍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66도에서 72도 사이에서 대부분 작동을 했고, CPU 팬은 2500rpm, GPU 팬은 2800rpm으로 작동을 하면서 소음은 최대 39.9dB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에는 온도 그래프를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터보 모드 그래프를 살펴보면 CPU와 그래픽카드가 같이 돌아가는 구간인 데모 테스트, 그래픽 테스트 1, 2 구간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 둘 다 최고 온도가 80도를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70도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U만 테스트하는 피직스 구간에서는 CPU 최고 온도 92도를 기록했고요. 성능 모드에서 온도를 보면 팬이 조금 더 속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데모 테스트 구간에서 그래픽카드 최고 온도가 81도로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피직스 구간에서 CPU가 최고 온도 83도로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 구동할 때 소음을 보면 터보 모드에서 소음이 가장 클 때 54dB를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47dB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평균적으로 40dB로 구동을 했고요. 소음이 가장 클 때 46.8dB로 지금까지의 게이밍 제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소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들 상태에서도 온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CPU는 46에서 52도 사이를 기록했고, 그래픽카드는 48도에서 54도로 아주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발열도 상당히 잘 잡히고 소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 G733ZM i7-12700H의 RTX 3060을 가진 제품보다도 발열도 낮고 소음도 더 낮은 편이었어요. 이게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실제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i7-12700H의 RTX 3060을 가지고 있는 G733ZM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i9-12950HX의 RTX 3070ti를 가지고 있는 스카17SE G733CW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쿨러와 히트파이프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보일 겁니다. 히트파이프도 훨씬 두꺼워졌고요. 구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쿨러의 경우는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정도 수준으로 팬 사이즈가 다릅니다. 공기의 흡입 설계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카 17 모델 G733ZM 모델이랑 스카 15 모델인 G533ZM 모델, 요 두 모델이 메인보드를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쿨러도 공유를 해요.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길이만 살짝 더 길 뿐이지 실제로 히트파이프의 구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733ZM은 내부를 이렇게 보면 메인보드가 조립된 공간이 이게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스카 17SE는 17.3인치 전용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내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메인보드도 더 커지고 쿨러랑 히트파이프가 아주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메인보드 전원부랑 여러가지 부가적인 구성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외관으로 그냥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별로 감이 잘 안 올 정도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보시면 완벽하게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성능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 성능을 가지고 데스크탑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85% 정도 수준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그래픽카드 때문에 뭐 데스크탑을 구매하기가 좀 내가 꺼려지고 조금 이게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러실 때는 하나의 선택지로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차피 고사양 노트북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뭐 아마 기다리셨던 물건일 거라고 보이고요. 스카 17SE를 제가 사전 리뷰를 하면서 발열 제어가 잘 될 거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제일 큰 이유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쿨링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에 맞게 최적화된 사이즈로 따로 설계가 됐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이랑 아예 이제 어나더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열 제어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품은 데스크탑 대체제로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휴대의 목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17.3인치 사이즈에 무게도 3kg에 육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휴대를 한다는 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내가 한번 들고 나간다, 아니면은 뭐 휴대를 하더라도 주로 내가 차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분들만 좀 구매를 하시는 게 낫고, 휴대의 목적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으니까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보시는 게 낫고요.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뭐 추가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이 영상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러시면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댓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너 처음 봤으니까 빠졌으니까. 안녕하세요, 신혜였습니다. 현존 최고의 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랑 뭐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CPU랑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CPU 중에서는 인텔 H55 버전의 i9-12950HX가 가장 높은 CPU고, 노트북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RTX 3080 Ti가 가장 높은 옵션입니다. 그 옵션을 조합한 노트북입니다. 어떤 노트북인지 사양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ROG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사양을 가진 제품이죠. ROG 스트릭스 스카 17SE G733CX B12950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드레이크 중에서 가장 상위 라인업인 H55 버전의 최고로 높은 CPU인 i9-12950HX로 8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로 총 16개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80 랩탑 버전이고요. 최대 TGP는 터보 모드 시 175W입니다. 메모리는 DDR5 32기가로 16기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7.3인치의 W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색재현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하고, 조사율 240Hz로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패널입니다. 무선내는 최신형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인텔 CPU로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합니다. 제품의 스펙상 무게는 3kg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런칭하는 ROG 제품은 무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제품 역시 무상 서비스 2년을 지원하고요.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439만 9천원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동일한 모델의 그래픽카드만 3070ti가 들어가 있는 G733CW 모델을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품의 외관이라든지 모니터, 쿨링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만 3080 Ti로 다른데 이거를 굳이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카드만 다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실제로 그래픽카드에서 오는 성능의 차이,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높기 때문에 이제 쿨링 구조가 베이퍼 챔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발열 제어와 소음에 대한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 때문에 오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리뷰를 뭐 간단하게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내부 구조, 쿨링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성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RTX 3070 Ti를 가지고 있는 G733CW입니다. 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다른 부분은 바로 베이퍼 챔버죠. 그래픽카드의 사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이프에서 확산되는 열을 최대한 빠르게 외부로 보내낼 수 있도록 쿨러 위쪽과 옆쪽도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히트파이프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품의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먹스 위치를 켜고 논옵티머스 상태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의 점수를 보면 터보 모드에서 싱글코어 1920점, 멀티코어 22226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코어 1913점으로 터보 모드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멀티코어의 점수는 17047점으로 터보 모드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실제로 전반적인 CPU 성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성능입니다. 다음은 3D마크 점수를 보도록 하죠.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32372점, 피지컬 스코어 31064점, 컴바인 스코어 1238점, 토탈 스코어 26479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33645점, 피지컬 스코어 36371점, 컴바인 스코어 14801점, 토탈 스코어 3415점으로 성능 모드와 비교했을 때 약 12%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타임스파이는 터보 모드에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픽 스코어 13449점, CPU 스코어 16701점, 전체 점수 13853점으로 역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성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G733CW, 제가 3070 Ti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 노트북급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 수준으로 성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3080 T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가 30,000점이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보면서 저도 야, 이게 진짜 노트북이지만 데스크탑이랑 비벼도 뭐 뒤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좀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3080 Ti가 이렇게 성능이 높은데 발열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제 쿨링 시스템이 이제 베이퍼 챔버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를 해서 발열 제어를 잘할지, 또 소음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때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점수 30,000점을 넘긴 터보 모드 시에 3080 Ti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데모 테스트에서 그래픽카드의 최고 온도가 75도 정도를 기록했고, 그래픽 테스트 1, 2 구간에서 대부분 70도 초반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의 3070 Ti의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그래픽카드의 온도 포지션이 낮은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성능 모드에서도 성능이 더 높은 3080 Ti를 가진 G733CX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 소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3080 Ti를 가진 G733CX의 경우는 최대 55.8dB, 성능 모드에서는 최대 43.2dB를 기록했고, G733CW는 터보 모드 시에 최대 53.4dB, 성능 모드에서는 최대 39.9dB를 기록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RTX 3080 Ti를 가진 G733CX가 더 높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체감할 수준의 소음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성능에 비해서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성능에 비해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일반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상당히 높고 발열 제어가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리퀴드 서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베이퍼 챔버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쿨러가 더 크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성능 사양에 비해서
실제로 쿨링 성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17인치 노트북을 리뷰를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어댑터도 상당히 크고 이렇기 때문에 휴대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대용으로 거치용으로 쓰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른 거보다 조금 다른 거는 어댑터가 330W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절대 휴대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휴대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제가 절대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 거치용으로 사실 분들은 이제 뭐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제품들은 제가 판매를 해보면 대부분 뭐 이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뭐 랩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문가적으로 뭐 도면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휴대의 목적으로 조금 내가 무리해서라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네스였습니다.